미드 장군 귀화. 리 장군이 우리에게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당신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리를 손쉽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승리를 거두기도 했으니 리만 붙잡았다면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전쟁은 앞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리를 확실하게 공격하지 못했던 귀하가 강을 건너서 당시 가지고 있던 병력에 비해 3분의 2밖에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리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걸 기대하는 것도 비합리적일 뿐더러 나는 이제 귀하가 어떤 일을 청취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미드가 이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으리라고 추측하는가? 미드는 이 편지를 보지 못했다. 링컨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링컨이 죽고 난 후 서류들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내 생각에는 그저 추측일 뿐이지만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 링컨은 창밖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잠깐, 너무 성급하게 굴어선 안 돼. 이 조용한 백악관에 앉아서 미드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기란 쉬운 일이지. 하지만 내가 게티즈버그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미드처럼 지난주 동안 그렇게 많은 피를 보고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과 울부짖는 소리에 귀가 먹먹했다면 아마도 나도 그렇게 공격하고픈 마음이 안 생겼을지도 몰라. 내가 미드처럼 소심한 성격이었다면 아마 나도 미드와 똑같이 처신했을 거야. 어쨌든 이미 지난 일이야. 편지를 보내면 내 기분은 좀 나아지겠지만 미드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게 될 거야. 편지로 인해 그는 나를 비난하겠지. 편지는 언짢은 감정만 불러일으킬 것이고 미드는 지휘관으로서는 볼장 다 본 사람이 될 테고 그러면 그는 전역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미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링컨은 편지를 한쪽에 치워 놓았을 것이다. 자신의 스디슨 경험을 통해 아무리 날카롭게 비난하고 질책을 해보았자 바람직한 결과는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대통령 재임 중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뒤로 기대에 앉아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걸려있던 커다란 링컨 초상화를 올려다보며 다음과 같이 자문하고 했다고 말한다. 링컨이 내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누군가를 훈계하고픈 생각이 들 때마다 주머니에서 $5 지폐를 꺼내도록 하자. 지폐에서 링컨의 얼굴을 보며 자문해보는 거다. 만일 링컨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을까? 바꾸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개선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좋은 일이다. 괜찮다. 정말 찬성하고 싶다. 하지만 먼저 자신부터 그렇게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자신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다. 게다가 훨씬 덜 위험하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말했다. 먼저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크리스마스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휴가는 편하게 쉬고 새해부터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먼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집 문 앞이 더러운데 이웃의 지붕에 쌓인 눈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라고 공자는 말했다. 젊은 시절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안달일 때 나는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정말 바보 같은 편지를 쓴 적이 있다. 데이비스는 한때 미국 문학계에서 혜성같이 떠오르던 인물이었다. 당시 몇몇 작가들과 관련하여 한 잡지에 게재할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나는 데이비스에게 작업 방식에 대해서 물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기 바로 몇 주 전에 나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의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구술을 받아 적은 글이고 교조는 보지 않았음. 나는 감명을 받았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대단한 거물이고 바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런 임상을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짧은 글 뒤에 똑같은 말을 붙여보냈다. 구술을 받은 적은 그리고 교정은 보지 않았음. 데이비스는 시간을 내어 답장을 쓰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편지의 맨 아래에 다음과 같이 휘갈겨 써서 돌려보냈다. 세상에서 당신보다 무례한 사람은 없어. 그렇다.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아마도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일단 적개심부터 들었다. 나의 적개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10년 후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그가 내게 주었던 상처였다. 인정하기도 창피한 일이다. 앞으로도 몇십 년은 지속되고 아마도 죽을 때까지도 남아있을 적개심으로 굳이 다른 사람에게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약간의 신랄한 비판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과는 같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판은 위험한 불꽃을 튀게 만든다. 이 불꽃은 자부심이라는 화약을 폭발하게 만들고 그 폭발은 때로 죽음을 앞당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레너드 우드 장군은 질책을 받고 프랑스로의 출정을 허가받지 못했는데 자존심에 상처가 난 나머지 얼마 못 가 죽었다. 토머스 하디는 영문학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최고의 소설가 중 한 명이다. 그런 하디조차 심각한 비판을 받고는 펜을 영원히 꺾어버렸다. 영국의 시인 토머스 체더턴은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어렸을 때는 눈치도 없고 요령 부득인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을 잘 사귀고 인간관계에 재주를 보이며 프랑스 대사까지 역임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누구도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좋게 이야기합니다. 바보라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바보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인물이 훌륭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칼라일은 말한 바 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써보자. 비판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공감, 관용, 친절도 몸에 배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영국의 대문호 세뮤얼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하느님도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당신과 내가 감히 그래서야 되겠는가?